만약 당신에게 오늘 단 하루의 시간만 남았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못다한 사과를 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소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어둡고 차가운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죽음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을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다정한 조언자입니다. 오늘 당신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을 죽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내면의 성장을 돕는 채널 삶과 인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치열하게 앞만 보며 달려온 당신에게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서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 참으로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허무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본래적인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인생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며 남들의 기준에 맞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30대, 40대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 타인의 시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정작 나의 영혼이 원하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게 살다 갈 거니? 라고 말이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로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쓴 일기장이 무한히 두꺼워서 끝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기록을 정성껏 남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오늘이라는 한 페이지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새기려 노력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이라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와 같습니다. 그 끝이 존재하기에 오늘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창가로 스미는 햇살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까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지 못했을까를 아쉬워합니다. 죽음이 건네는 첫 번째 다정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로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비로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만의 진실한 삶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인문학이 말하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격언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거울 하나를 놓아보세요.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만족스러우신가요? 혹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거울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연습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죽음이 알려주는 삶의 지혜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짧다고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의 곤통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수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오늘 이 장에서 우리가 마주할 죽음의 두 번째 조언은 바로 시간과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대와 40대를 지나며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평판. 이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화폐처럼 지불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소유물들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토록 스트레스 받으며 지키려 했던 것들이 당신의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주의 간병인 브로니 웨어는 수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누구도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라거나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남긴 후회는 뜻밖에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죽음을 삶의 저 멀리 있는 사건으로 밀쳐두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너무 많이 써버립니다. 마치 내일이라는 시간이 무한정 창고에 쌓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죽음을 곁에 두는 삶은 우리에게 거절의 미학을 가르쳐 줍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나를 소모시키기만 하는 의미 없는 경쟁,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허례허식을 걷어낼 용기를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 책의 핵심 줄거리인가요? 아니면 무의미한 각주에 불과한가요? 우리는 흔히 성공을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진정한 성공은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조각가가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아름다운 조각상을 완성하듯 우리 삶도 죽음이라는 정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욕망을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원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0대 이후의 삶은 체움보다 비움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에 당신의 고귀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가상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조언은 냉정하지만 따뜻합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창밖의 노을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는 것,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야말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주연 배우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소유하는 존재에서 존재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다정한 위로입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중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오늘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인생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등대처럼 삶의 본질적인 방향을 비춰줄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곁에 찾아올 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쌓아둔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우리가 상처를 입혔던 그 얼굴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릅니다. 오늘 3장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세 번째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의 매듭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떠올려 봅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남부러울 없는 판사였으며 오직 사회적 성공과 품위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관계들이 얼마나 껍데기뿐이었는지 말이죠. 그가 고통받을 때 진심으로 곁을 지켜준 사람은 그의 지위나 돈을 보고 모여든 동료들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어린 하인과 아들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반 일리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30대와 40대를 지나며 우리는 수많은 인맥을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느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보면 그 많은 관계 중 마지막까지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까? 실존주의 심리학자 어빈 얄롬은 물결 효과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우리가 타인에게 준 사랑과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문학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결을 남기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준 상처의 물결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물결인가요? 우리는 흔히 자존심 때문에 혹은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아낍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루곤 하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기회가 늘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일깨워줍니다. 화해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할 이의 손을 잡는 일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임종 연구의 권위자들은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통증보다 풀지 못한 관계의 응어리라고요. 분노하지 못한 진심, 전하지 못한 진심이 영혼의 짐이 되어 마지막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다정한 조언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위해 지금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미움이라는 괴물을 풀어주어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되찾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데 시간을 쓰기엔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눈을 감고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까지 그들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짧은 메시지라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죽음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상대를 향한 측은지심과 깊은 사랑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을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기술입니다. 관계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며 마음을 가볍게 비울 때 우리 삶은 비로소 평온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혹은 회사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말이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그곳에 서 있는 낯선 이가 누구인지 몰라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30대와 40대는 그 사회적 역할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기에 진정한 나는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오늘 5장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5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의 직함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는 존재의 향기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이 자유를 가장 극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의 막이 내릴 때 우리는 결국 무대 위의 분장을 모두 지우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삶이 우리에게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행동으로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죽음 직전에서야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했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나오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온몸으로 겪어내야 할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나답게 산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나의 생명력을 쏟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진심으로 웃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 아는 것. 죽음이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 서면 이런 질문들은 더 이상 사치스러운 고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해 먼저 답해야 할 필수적인 질문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당록에서 죽음이 언제 닥치더라도 방금 하던 일을 부끄러움 없이 멈출 수 있도록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매 순간에 완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즉
진정성 있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면을 벗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완성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나로서 충분히 살았다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에 미련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은 모든 수식어를 떼보십시오. 직업, 직위, 가족관계, 재산,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남은 순수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답이 궁색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죽음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일 아침 우리를 깨웁니다. 어제까지 타인의 대본대로 연기했다면 오늘부터는 당신이 직접 쓴 대본으로 당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가라고 응원합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거창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자기답게 살았고 그 진실함으로 주변을 밝게 만들었다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의 향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은한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용기 있게 한 발자국을 내디드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좋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가르쳐주는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며 삽니다. 휴가, 승진, 자녀의 합격, 혹은 복권 당첨 같은 거창한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곤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늘 그 특별한 날을 위한 준비 과정 혹은 참아야 하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6장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6번째 조언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가장 비범한 기적은 바로 당신이 흘려보낸 지루한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인간의 불운이 오직 한 가지, 자기 방 안에 고요히 머물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불안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고 외부의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밖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 고요히 머물기 시작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현재 누리는 소박한 즐거움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면할 정도의 빵과 목을 축일 물과 마음을 나눌 친구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죠. 죽음이라는 한계가 설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비싼 산의 지미보다 오늘 아침 식탁에 올라온 따뜻한 국 한 그릇의 온기에 감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뿐이라면 당신은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걷던 동네 공원의 나무들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그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을 만끽하시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오감을 선물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이름 모를 풀꽃의 색깔, 퇴근길 지하철역 입구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델리만주 향기, 사랑하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촉감, 그리고 창가에 부딪히는 빗소리의 리듬까지.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이 모든 평범한 감각들은 우주적인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인문학자로서 제가 만난 많은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30대와 40대의 우리는 늘 머릿속으로 다음을 계산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 회의를 걱정하고 아이와 놀아주면서 주말에 밀린 업무를 생각하죠.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의 유령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오직 현재라는 좁은 문만이 열려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기억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당신이 숨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찰나뿐이다. 불교 철학에서는 일기일회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만남, 지금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뜻이죠. 우리가 매일 보는 가족, 매일 마시는 차 한 잔도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매번 최초이자 최후의 순간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가장 고귀한 예의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의 밀도를 높이는 법을 배웁니다. 1분을 살아도 그 1분 속에 온전히 존재한다면 무의미하게 보낸 100년보다 더 깊은 영원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혹시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죽이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죽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죽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입니다. 대신 시간을 살려내세요. 당신의 주의력과 사랑을 쏟아 평범한 일상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세요.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것들에 감탄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폐부로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에 감탄하고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 사소한 감각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다정한 신호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대할 때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지루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손길에도 서류를 검토하는 눈길에도 정성이 깃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가르쳐주는 성스러운 일상의 비밀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눈부신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러 온 가장 친절한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손을 잡고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라는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30대와 40대,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세상에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듯 돌아가겠지? 그렇다면 나의 존재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죽음은 우리에게 한 개인의 소멸이라는 슬픈 진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나라는 경계를 넘어 더 큰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7장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7번째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남길 유산은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심어준 희망의 씨앗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관심과 기여를 꼽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공들여 만든 결과물, 내가 실천한 작은 선의는 타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거창한 재산이나 기념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진정한 유산은 정신적 바톤터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여준 정직한 뒷모습, 동료에게 나눠준 지식,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 내민 도움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새긴 지워지지 않는 문장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에고의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나만의 안위, 나만의 성공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약탈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관심사가 타인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확장될 때 죽음은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이자 생명의 순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를 우주라는 거대한 도시의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잎의 낙엽이 지는 것이 나무 전체의 죽음이 아니듯 우리의 죽음 또한 거대한 인류의 역세라는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무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했다면 우리가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더 튼튼한 새 잎이 돋아날 것입니다. 3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기여라는 가치는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소비하는 삶을 넘어 내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은 죽음조차 앗아갈 수 없는 고귀한 기쁨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허무감에 빠져 계신가요? 죽음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오늘 걷는 친절이 누군가의 자살 결심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묵묵히 지켜온 원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이정표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오늘을 삽니다. 이것은 명예욕과는 다릅니다. 내 삶이 타인에게 어떤 온기를 남겼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겸허한 자기 성찰입니다. 임종을 앞둔 이들이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을 때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을 때 인간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참 따뜻한 이웃이었다. 그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했다. 등의 말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꽃이 피게 하세요.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세요. 이제 우리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떠나겠다는 마음. 내가 만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다짐.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숭고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는 아주 작은 선행 하나가 우주적인 인과관계의 사슬을 타고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한 모든 것들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죽음이 건네는 이 장엄하고도 다정한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삽니다. 성적을 올리고 경력을 쌓고 건강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삶을 설계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울 속에 늘어가는 주름, 예전 같지 않은 기력,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8장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8번째 조언은 바로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파도를 멈추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십시오.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을 배우는 일은 공포에 떠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모든 과정, 심지어 쇠퇴와 노화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죽음을 향한 비극적인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의 나이테가 늘어가는 것은 썩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깊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붉게 물드는 것은 잎이 죽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가장 화려하게 마무리하며 나무 전체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름은 당신이 그만큼 많은 웃음과 눈물을 견뎌냈다는 훈장입니다. 당신의 노화는 영혼이 더 큰 지혜를 담기 위해 몸이라는 그릇을 가볍게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고통은 대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죽지 않기를 바라고,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동양 철학의 거두 노자는 무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는 것은 바다에 빠져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여정입니다. 우리 삶의 끝에 기다리는 죽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개인이라는 작은 시냇물이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복귀입니다. 30대와 40대를 지나며 우리는 수많은 책임의 무게에 짓눌려 삽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박과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죽음은 이 팽팽한 긴장감을 내려놓게 도와주는 다정한 손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 잠시 머무는 소중한 손님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마지막은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태도. 스토아 학파가 말한 아파테이아,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의 일기예보를 바꿀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해가 나면 햇볕을 즐깁니다. 삶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들지 않고 그 불확실성조차 삶의 신비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이라는 확실한 종착역이 있음을 알기에 오히려 과정의 불확실성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불안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붙잡고 고통받고 계시는 않나요? 죽음은 속삭입니다. 손을 펴세요.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물에 몸을 싣고 풍경을 관상하세요. 우리가 죽음의 순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아하게 익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청춘의 화려함은 사라질지 몰라도 세월이 준 깊이와 단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 됩니다. 죽음은 삶을 끝내러 오는 파괴자가 아니라 삶이라는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여행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고향집과 같습니다. 그 고향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모든 풍경을 더욱 애틋하고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서 통제하려 했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을 미소로 맞이해 보십시오. 죽음이 건네는 이 평온한 조언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좋은 영화는 그 끝이 주는 여운으로 기억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작과 흥미진진한 전개가 있었더라도 결말이 어설프면 우리는 그 영화를 수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한 편의 대서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의미가 재정의됩니다. 오늘 9장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9번째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결코 현재를 소홀히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아르스 모리엔디, 즉 죽음의 기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음을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익히고 준비해야 할 하나의 고귀한 기술로 여겼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죽음을 병원 영안실 아니면 요양원 어딘가로 유폐시켜 버렸지만 인문학은 다시금 죽음을 우리 삶의 거실로 불러오라고 조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죽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 내가 가진 편견, 아집, 욕망을 미리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 연습은 곧 잡지로부터의 해방 연습입니다. 30대와 40대의 우리는 흔히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노년의 과업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죽음의 기술은 품격 있는 삶의 기술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언제든 이 무대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무대 위에 머무는 동안 단 한순간도 허투루 연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완결성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완결성이란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완전성과 실수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화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기술적으로, 아니 예술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정리입니다. 물리적인 물건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마음의 정리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가슴에 맺힌 응어리,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벼워지세요. 마지막 문을 통과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벼워진 영혼만이 그 문을 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별의 언어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마지막 메시지를 평소에 조금씩 다듬어 보십시오. 그것은 유언장처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를 만나서 참 고마웠다. 덕분에 내 삶이 빛났다는 짧은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역설적으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기술을 익힌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엄함을 지키며 떠나고 싶은지,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가 바로 존엄한 죽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묘비명을 미리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작업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장면을 당신이 직접 기획하세요. 그 준비가 끝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오늘이라는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슬픈 예행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포장하는 마지막 리본과 같습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리본을 묶는 사람만이 선물을 건네주는 이의 손길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르스 모리엔디의 씨앗을 하나 심어 보십시오. 죽음을 곁에 두고 친숙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좋은 여행이었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위대한 연습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긴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죽음이라는 낯설고 두려운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유한함의 축복, 관계의 소중함, 상실의 의미, 그리고 나다움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이자 가장 다정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인문학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문학가들이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거창한 인류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시선, 내가 하는 일에 담긴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그 마음 말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며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곁에 둔 사람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겠지만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의 밀도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어딘가로 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거머쥐고 안정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문학적 시선으로 본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존재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죽음은 그 여정의 끝에 있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 양옆에 피어 있는 꽃들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배경색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죽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외부에서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삶이 우리에게 오고 숨을 내뱉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조금씩 죽음을 연습합니다. 이 호흡의 반복이야말로 삶과 죽음이 결코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신비로운 증거입니다. 30대와 40대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그 무게는 당신이 그만큼 세상을 뜨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그 무게를 덜어주지는 않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의미를 선물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즐거움도 결국은 지나갈 유한한 선물이다라는 깨달음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죽음을 품고 삶을 경축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은 무엇일까요? 쌓아둔 업적도 아니고 통장의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자주 웃었는지, 얼마나 깊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하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기억들 뿐입니다.
그 기억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존재의 지도를 완성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가서 마음껏 사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받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눈물과 땀방울은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소중한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여행이 끝나는 날, 나는 당신을 가장 평온한 품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오직 당신만의 눈부신 삶을 사십시오. 지금까지 죽음이 건네는 10가지 조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사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막막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 언제든 이 채널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오늘의 통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삶과 인생은 앞으로도 당신의 고귀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오늘과 그리고 다가올 모든 내일이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